저는 그 유신 시대의 정치와 경제, 무슨 정치 경제학이랄까요? 체제, 이런 것이 국제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외적인 현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논리적으로 살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산업혁명하던 나라 다 비슷한 일을 했고, 성공한 나라 다 비슷한 일을 했다. 절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고, 제가 아까 미리 이제 말씀을 했죠. 개회사에서 했던 그 원리가 다른 나라들 다 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안 했으면 대한 경제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제 결론에 해당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배경이 제가 6년 동안 재단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몇 가지 제가 꼭 격파를 해야, 아니면 돌파를 해야 될 이슈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5.16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유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주위 분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해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최근까지도 좌회사장 그거 했다가 웬 뺨은 모르고 오랜 밤까지 맞을지 몰라.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같이 협력했던 분들도 유신에 대해서는 다, 그거 조금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터부시할 게 아니고, 이걸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이거를 말하자면 우리가 걸어온 역사를 보면 유신이 우리 성공의 가운데에 있는데, 그 유신이 적어도 플러스 효과를 주었으니까 뭔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럼 그걸 살펴보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으면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 교훈을 얻든가, 이 시대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했더니, 그래도 한 10분 가까운 분이 참여를 해서 이 프로젝트가 성립이 됐고, 책도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하게 돼서 정말 여기에 참여해 주신 그동안에 우리 역자분들한테, 저자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진국을 가서 이제 저도 이제 뭐 터키 같은 데 가서 우리 너리지 쉐어링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식 공유사, 제가 제1차 기억은 하는 그 사업의 2차 제가 PM을 맡아가지고 제가 터키를 갔었을 때 이제 겪은 얘기인데요. 외국 가면 딱 물어보는 게 두 개예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냥 수출이 10배, 100배씩 늘어날 수 있냐. 후진국 가면 다 해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어떻게 그냥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기업을 키우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제가 터키에 가서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불행하게도 유신 시대를 보지 않으면 절대 그 답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이제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또 하나 중요한 맥락에서 유신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다 어렵잖아요. 이 시대 이걸 이렇게 일컬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다 얘기를 하죠.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조는 1970년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1960년대 말에 린든 B 존슨 대통령 시절에 무절제한 복지 정책을 하면서 돈을 퍽 주고 이래서 인플레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죠. 그러는 과정에서 70년 초반에 오일샥이 일어나니까 인플레가 그냥 코스트푸시 인플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공화당이지만 민주당과 같은 행태를 많이 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인컴 스파니시라고 해서 3년 동안 기업들 가격 하나도 올리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시켰다고. 요즘 봐도 얼마나 스토피한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유학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바로 인컴 스파니시, 이 가격, 물가 규제 정책이 얼마나 황당한 짓이냐는 걸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쓴 사람이라서 잘 알죠. 그러니까 인플레는 조금 숨어드는 듯 하지만 계속 잠재적으로 강화되고 경제는 계속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그 당시가 뭐예요? 우리 유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그 지표를 보시면 그 유신 시대가 최고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악영향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 한국을 보시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인데, 요 맨 위에 있는 게 대한민국 기업의 성장률 추세입니다. 이게. 요 빨간 게 이게 우리나라 60년 가까이 성장률 추세고요. 요 점점점 찍은 것이 우리나라 소득 분배의 증가의 추세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유신시대에는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기업의 연평균 40% 이상씩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터키 공무원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기업을 그렇게 키웠냐. 연간 40%씩 성장하니 이게 뭐 나라가 뒤집어질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증가하는 사이에 성장률이 연평균 10%씩 갔단 말이에요. 바로 70년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진위 개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증가율이. 아까 보신 대로 분배가 개선이 돼서 말하자면 박정희 유신 시대는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 오늘날 박정희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는 불균형 시대였다. 그 황당한 얘기를 막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박정희 시대야말로 세계 최고의 균형 성장을 이룬 시대였다. 새마을운동까지 해가지고 도시농촌이 균형 발전하죠. 소득이 분배가 개선되죠.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렇게 평가를 하고 살펴보질 않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우리 김준경 전 KDI 원장도 나와 있지만 KDI는 아직도 이걸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있다고 제가 보기에요. 국책에서도 안 살펴보니 민간에서는 누가 보겠습니까? 이게 황금의 관상이 있는데 아무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 끝나고 나서 이제 50 광국 들어가면서 제가 아까도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기업 규제 정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업 성장률이 급속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50 시절에서부터 외환위기 사이 기간에는 연평균 17%, 16% 정도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근데 그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게 뭐예요? 연 2%도 성장을 안 해요. 그 대한민국 지금 경제가 기업이 전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기업 간의 변화가 있지만 전체 기업 섹터를 보면 성장을 안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분배 계속 이게 올라가는 거죠. 진위계수가 늘어난다면 불균형이 심화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진위계수의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재밌는 거는 잘 보십시오. 기업은 이렇게 떨어져서 전혀 성장을 안 해요. 2, 3%밖에 성장을 안 하고 성장률도 지금 1, 2%대밖에 성장을 안 하는데 갑자기 2000년대부터 분배가 개선이 돼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하향 평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분배가 좀 개선되는 거는 이게 좋은 일이지만 기업이 전혀 성장 안 하고 경제도 성장하는데 분배가 같아진다? 딱 나눠먹고 하향 평준화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많이 이제 내려가니까 진위계수 지표를 보면 최근에 와서 조금 개선이 돼요. 이걸 좋다고 그러는데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다 못 사는 길로 좀 가기 시작을 하는 거다. 이게 바로 미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미국이 보면요, 요게 미국의 전체 상장 기업의 자산 증가 추세고요. 요게 미국의 제조기업 자산 증가 추세. 이게 70년대로 전부 다 거기서 내려가잖아요.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 이때 보면은 성장률도 다 떨어지고, 이 70년대 다 떨어지죠. 분배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하고 완전히 깎으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80년대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분배가 개선되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동안에 기업은 전혀 성장 안 하고 경제도 성장 안 하는데 분배가 개선된다? 이거야말로 미국이 지금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은 모두 다 못 산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레슨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비교를 해보면 딱 두드러진 게 뭐예요? 박정희의 기업주의가 대한민국을 살렸구나. 아까 지금 우리 주 교수님 얘기했지만 김대중이가 기업주의 안 하겠다고 깃발 들고 나왔는데 박정희 안 된다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중화공업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유신 시대가 경제학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경제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꼭 들여다봐야 될 대단히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낸 시대고, 제가 아까 보도에서 말씀드린 그래서 박정희 경제학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이 경제와 정치를 묶어서, 여러분 정치 경제학이라는 말은 사실은 칼 막스의 좌파 이론이 정치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그건 이념을 가지고 경제나 사회를 분석하는 거죠. 사회주의 이념, 평등의 이념을 가지고 기업은 평등의 적이고 말하자면 불평등의 원천이고 뭐 기업을 없애야 되고 하는 이런 그 좌파 사회주의 혁명의 그 이론이 일종의 전통적인 정치 경제학인데, 그거 말고 이 정치와 경제를 묶어서 본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발견한 게 이 슈펜트라고 하는 그 대단한 사람이죠.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책을 하나 썼는데 아직도 이 사람 책을 제대로 충분히 전 세계 학계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전 제가 보기에요. 제가 유심히 몇 번 읽고 이 박정희 체제하고 연관을 시켜서 관찰을 해보니까 슈펜트라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자예요. 사회주의로 자본주의가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때문에 된다는 건 저는 다 이건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잘 돼서 중산층이 늘어나고 자본주의 발전을 통해서 합리성이 보편화 되면 그게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뭐 상식에 속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포퓰리즘, 민주주의에 말하자면 그 포퓰리즘이죠. 그리고 그 지식인들의, 민주주의 사회의 지식인들의 반기업 정서, 더 나가면 가장 이 사람이 걱정하는 노조의 바로가 자본주의 사회 기업의 혁신을 죽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건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사회주의는 어떤 사회주의를 해야 될까? 이게 재밌습니다. 사회주의는 공산당이 독재를 해야 되는데 소련이나 다른 공산주의 사회에서 하는 그런 식의 독재가 아니라 공산당이 한 데는 딱 한 가지가 있다. 뭐냐? 노조를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 노조가 기업 활동을 못하게 하는 임금 인상이라든가 불필요한 이 파업을 하는 이런 거를 노조가, 정치가 잡아주면, 그러면 사회주의를 해도 경제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기업이 그대로 사회주의에 가서 잘 이렇게 이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은 사회주의가 잘 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슈펜터의 사회주의는 노조가 없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요, 등설적인 사회주의가 바로 슈펜터의 사회주의인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다가 기업을 일으키면서 노조는 완전히 차단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연평균 30%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박정희는 어떻게 했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하면서 노조의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의 포퓰리즘, 그리고 이게 반기업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위 민주주의, 아까 일부 독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의 그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신이라고 하는 체제를 통해서 연평균 10% 넘는 동반성장을 이룬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특이해요. 그러니까 등수평의 정치경제 체제하고 박정희의 정치경제 체제가 대단히 유사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시진핑이 가는 길은 이제 또 죽음의 길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또 반대로 박정희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은 시진핑이 공산당 중심으로 가는데, 그렇죠? 공산주의로. 우리는 박정희 이후에, 특히 50 이후에, 50까지는 제가 볼 수 있죠. 유사하다고 보는 민주화 이후에 정반대로 이제 민주주의가 더 망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대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까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Why Nations Fail, 왜 국가는 망하는가라는 책을 써서 히트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또 하나의 그 정치 경제 체제는, 정치든 경제든
포용적인 제도를 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착취적인 제도를 하면 경제가 나빠진다고 그래서 이게 뭐 야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착취는 나쁜 거 아니에요. 포용은 좋은 거고. 이 사람들 주장이 뭐예요? 좋은 거 잘하면 잘 된다는 얘기지. 나쁜 거 하면 잘못되고. 사실 이 사람들 책을 읽어보면 답이 없어요. 박정희도 이해 못하겠다고. 토탈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제도를 잘해서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 하면 잘 되고, 나쁜 제도를 해서 기득권 세력이 남을 착취하면 잘못된다. 이게 토탈로지죠. 과학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이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만 얘기만 가지고서 박정희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게 제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는 게 아까 제가 모두에 한 15분 시간을 썼는데 그게 지금 그 다음에 오는 얘기입니다. 박정희 제가 얘기해서 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 운영 체제였다. 이게 정치 경제 체제예요. 정부, 정치죠.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잘하는 사람 대접하는 법을 만들어내고 잘하는 사람한테 손해 안 가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치하고 관리 직접 되는 것이죠. 기업도 잘 되는 기업 손해보지 않고 해줘야 되고 시장 경제 활성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 경제적 차별화에 해가 되지 않도록 포퓰리즘이 물론 포퓰리즘이 해가 되는 정치 제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장과 기업 정부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자주 노력하고 자력 경쟁하는 국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우면은 정책적으로 그게 이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역으로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하면 이건 표현을 제가 달리 했지만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 다름이 없죠. 사회주의 이념이 평등의 이념 아니겠습니까? 이 이념이 들어오면 경제는 저성양극화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하고 경제 관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정치가 어떻게 경제를 망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또 경제를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전 세계의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에 다 사로잡혀 있는데 어느 나라 가도 여러분 참 재밌죠?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해놨는데 경제적으로 자유와 평등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자유를 주면 반드시 그 불평등을, 경제적인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면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절대 평등한 경제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 윤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제 중요한 게 말이에요. 이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저는 아주 오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평등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죠. 법 앞에 평등이 있고, 기회의 평등이 있고, 결과의 평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이라는 건 이미 역사를 통해서 사회주의가 다 실패하면서 이건 안 된다. 경제학은 당연하게 보는 것이죠. 좋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놓은 게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를 갖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 지식인은 기회의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고 다 잘하면서 좌우파를 막론하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기회라는 게 자유예요? 기회가 정부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기회라는 건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 노력을 피땀 흘려서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기회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내므로써 기회가 오는 거지. 그게 정부가 이보다 기회를 나눠주면 되느냐. 이건 결과의 평등과 같은 겁니다, 사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기회의 평등은 경제제라는 거예요. 자유제가 아닙니다. 근데 마치 정치인들은 기회는 자유제처럼 다 나눠줄 수 있다. 말하면 서울대학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오로지 정부가 줄 수 있는 평등은 뭐냐? 법 앞에 평등인 것이죠. 서울대학에 지원서는 낼 수 있지만 들어가는 건 네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당연한 평등의 개념인데 전 세계는 지금 기회의 평등에 매몰돼서
그걸 갖게 만들어주겠다고 정부가 온갖 돈을 쓰고 애를 쓰지만 지원은 지원할수록 아시잖아요, 여러분. 뭘 알아야죠? 더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치가 경제를, 말하자면 정치권이 경제를 정치화한다는 게 뭐냐? 평등의 개념으로 경제의 자유를 없애면 경제가 망하는 것이죠. 이걸 저는 경제의 정치화라고 표현을 하고, 역으로 박정희 대통령처럼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예를 들면 유신을 하면 강력한 그 집행력으로 야당이나 뭐 정치권에서 떠드는 걸 비토할 수 있고, 이러면은 정치가 소위 경제평등을 함부로 법적으로 법제화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님이 새마을운동할 때 제일 고민한 게 뭐냐. 그건 김정년 실장님의 또 제가 힌트를 거기서 얻었습니다만, 정치권이나 정국마저도 새마을운동에 관여하는 걸 막고 있어요.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실제로 새마을운동은 대통령 바로 직속으로 비서관 파일도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대통령님 새마을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차별 있잖아요. 잘하는 마음을 지원하고, 아까 제가 나눠드린 거, 그 정책을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그런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관이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하는 과정에서 개념적으로 평등이라는 개념이 다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경제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깊은 통찰이 있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하늘은 스스로 돕는 데를 돕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세모글루 앤 로빈슨이라는 사람의 책이 말하자면 포용적 제도와 자치적 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4개, 말하자면 4디멘셔널, 민주주의도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다른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주주의가 있고 도움이 안 되는 민주주의가 있고, 심지어 권위주의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중국과 같이 공산 사회주의를 하더라도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인 국가도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이런 컨셉을 엮어서 4개로 정치-경제체제를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소위 자유민주주의라서 보통 말하는 것이죠. 자유민주적 질서라고 하는데, 그 자유민주적 질서와 경제적 차별화를 결합하면 그게 뭐가 되느냐, 시장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같은 민주주의도 평등의 개념이 들어오면은 이게 평등민주주의가 되면 그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가 전부 다 평등민주주의에 빠져있다고 저는 봅니다. 맨 마지막 기차를 타고 있는 게 미국이지만 유럽 선진국은 이미 30-40년 전서부터 평등민주주의에 빠져가지고 저성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이제 빠져있어요.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돼요. 시장민주주의, 정말 진정한 시장민주주의가. 독재 혹은 권위주의 이런 국가도 경제적 차별화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스스로 돕는 그 원리를 제대로 제도화 해놓으면은 그게 기업을 성장시키고 국민들의 자주 노력을 만들어내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게 우리고 서구의 선진국들이 경제 발전하는 것 같아서 다그 과정을 거쳤다. 이 심지어는 2000년은 1800 베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어지는 해양 강국으로 다 발전한 나라들이 전부 다 박정희식 정책을 다 했다고 역사적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만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전부 다 권위주의 정치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경제를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그 국가들이 이제 이거를 경제 차별을 버리고 경제 평등으로 빠지면 이건 완전한 공산 전체주의로 가는 꼴이죠. 이렇게 4가지 분류로 해보면은 제 주장은 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게 전혀 예외적인 시대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다 거쳤다. 미국의 산업혁명도 노예제도를 기초로 해서 한 것이고 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제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비교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유신 체제가 전혀 아주 돌출적이고 뭐 아주 뭐랄까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발견을 했고 이제 그거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예외적이 아니고 보편적이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내렸지만 이걸 좀 제가 조금 더 아까 했던 거를 이제 기업주의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별로 우리 학자들이 노티스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서 박정희 기업주의가 아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도 그런데 5.16 직후에 탈세 기업인들을 앞장세운 그 사례 아시죠? 83 조치 아시죠? 이게 보면은 수출 기업 능성도 전부 다 이제 기업 능성 정책이죠. 뭐 중동 진출, 중화학 등 이런 모든 것이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이게 어떻게 저렇게 찾아가지고 도와줬을까 싶은데 이게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의 기업주의의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이 아닌가 싶고 아까 허먼 칸과의 얘기를 이제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을 앞장서서 세계 보편적인 산업혁명의 그 정치 경제 체제를 만들어냄으로써 한국 경제 한강의 기적의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중화공업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화공업을 제가 부록에다가 얘기했는데 그걸 선언할 때 83년 1월 1일 1월 달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화공업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렇게 정책을 결정한 데는 없어요. 이게 혁명입니다. 근데 왜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강요나 정부하고 상의 하나도 안 하고 발표했을까? 아주 이거 희한하잖아요.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고 경제기관도 그렇고 경제부처가 박정희 대통령의 100억 불, 200억 불 수출 목표를 전혀 수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존 경제학에 의해서 10개 년 장기 계획에서 나와 있는 2081년 수출 목표가 53억 불이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균형 경제학이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서 만들어내면 경제학자는 죽었다 해도 저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박정희는 아니야. 내가 100억 불 할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200불까지 갔죠. 200불, 81년에 200불, 81년에 경제기획원의 정신문사가 53불을 얘기했는데 200불을 초과했잖아요. 여기에 박정희가 놀라운 그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게 물론 이제 중화공업의 뒷받침을 했지만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박정희 대통령은 일반 경제학자나 경제 이론이 얘기하는 걸 뛰어넘는 발상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 운영 전략을 가지고 이뤄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서 유신은 어떻게 보면 거쳐야 될 과정이었다. 우리 거기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전 세계도 배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